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R&D 지원에 대비해서 도대체 우리 연구원은 누구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이제 정부 공고가 발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R&D 지원 사업들을 준비를 이미 시작을 했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거나 코칭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사업 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를 연구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뭐 거의 한 50% 정도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월, 2월이 되면은 이 R&D 지원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인증을 따갖고 인증이나 가점을 해가지고 2024년도에 지원할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지원하는 그 기업들은 이미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최종 선정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R&D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혁신법이라고 그랬는데 혁신법은 그러니까 2022년도에 된 것은 아니고요. 2021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된 것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연구자는 도대체 누구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연구자다. 이제 사실은 연구자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자, 무슨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 도대체 기업부설 연구소, 그죠?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죠? 그죠? 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원이 반드시 연구원, 그러니까 국가정책과제의 연구원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과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과 R&D 정부 과제를 지원할 때의 연구원은 같다, 다르다? 예,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도 무관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예, 정부 과제를 신청할 수 있냐? 물론 이제 큰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제조업들은 대부분 다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작은 중소기업들은 그러니까 인적 조건에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 설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럼 연구소가 없는데 기업이 정부 과제를 신청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연구소를 신청해서 정부 과제 신청하세요라고 이제 저는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인적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구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 과제 신청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연구소가 없더라도 정부 과제는 신청이 뭐하다? 신청이 가능하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연구소의 인원과 정책 과제를 들어갔을 때 연구원의 차이점. 요거 이제 첫 번째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연구원은 도대체 몇 명이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또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연구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연구 과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추진 전략이라든지 추진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의 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리적이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평가 부분에 보면 연구 개발 조금씩 과정마다 다르지만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연구개발 역량, 이게 평가 항목에 보면 그러면 연구개발 역량에서는 우리가 뭘 보냐면 수행 과제, 그죠? 과제 수행에 인력을 보는 거예요. 인적 조건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를 보겠죠. 뭐 이런 얘기 이제 다음에 제가 또 해드리고 오늘은 어쨌든 간에 요 수행하는 인원의 어, 연구개발 역량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들어가서 연구원 수가 적은 거 하고, 그죠? 많은 거 하고, 어디가 더 훨씬 더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나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죠.
그럼 이제 산자부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막 10억, 20억짜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구원 수가 뭐 10명에서 막 20명씩 들어가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중기부 과제에 아니 우리 연구원이 10명, 20명이 아니라 4대 보험 가입자 수가 10명이 안 돼요. 그럼 10명, 20명 당연히 못 넣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억짜리 과제나 혹은 초기 과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창업성장 디딤돌, 그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K 스타트업에서 하는 것들 있죠. 창업 3년 이내.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죠? 이런 것들은 특히나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3년 이내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도 막 5억, 6억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1년짜리 과제잖아요. 그래서 1억이나 이 초기 성장 단계의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5명, 6명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2명에서 3명 정도라도 충분히 과제는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사대보험 가입자 수를 조금 더 늘려놓으면 훨씬 더 보기 좋은 떡이 뭐 해도 좋다? 먹기 해도 좋다. 이해되셨나요? 예. 근데 이제 중기부 과제 같은 경우는 5억짜리잖아요. 이제 기술 혁신 개발 사업 같은 경우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억인데 5억의 과제를 연구비를 2명, 3명이서 쓴다? 그거는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좀 안 맞죠. 예. 그럼 이제 중기부 과제는 적어도 4명 이상은, 4명에서 5명 이상은 돼야 모양새가 어느 정도 나오고, 평가를 할 때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5억짜리를 하는데 물어보는 질문들은 이거예요.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매출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나요? 혹은 또, 어, 이 연구원이 2명밖에 안 되나요? 2명이서 다 이 일을 개발할 수 있는, 이 과제를 다 수행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은 연구개발 역량에 의구심을 가졌다는 얘기고,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고,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감점을 줄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5억짜리 과제를 들어가려 그러면 적어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4명에서 5명은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이해되셨나요? 세 번째. 자,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은 과제 책임자는 누구로 해야 되나요? 그죠?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제 책임자는 누구로 해야 됩니까? 발표를 잘 하시는 분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발표를 잘 하시는 분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실은 서면평가가 사업계획서를 쓰시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지금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면평가에서 이제 모든 것이 거의 결정이 난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대면평가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면 평가가 보통 30분 정도에서 40분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비대면 평가는 더 짧습니다. 네. 지금 7시 45분인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토요일 아침인데 누군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런 이제 강의도 찍고 제가 이제 R&D 준비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과제 책임자는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고 발표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시면 자, 몇 분 발표한다 그랬어요? 30분, 20분 발표한다 그랬어요. 맞죠? 예. 20분, 30분, 40분 발표하는데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이 오간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묻진 않고요. 예. 도대체 이게 수행이 가능해? 그래서 이 개발 단계가 맞아? 이 목표치가 맞아? 독창성과 차별성이 이게 다른 제품이 나는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여기에는 안 적어놨어?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과제 책임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평가위원을 설득을 하지 못해도 질문을 하지 않는 4명, 5명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다수의 평가위원이 그것을 듣고 판단하고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신감이 결여돼 있거나 우리 집 앞에 편의점에 가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파는 친구가 있어요. 어, 절대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얼굴은 아닐 텐데, 고개를 푹 숙이고, 예, 저녁에 이제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이렇게 맥주 한 캔 사러 가면은 3,000원입니다. 2,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래도 돼요. 편의점 물건 파는 거는. 근데 그것도 또 서비스업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혼자 연구하는 건 그렇게 해도 되죠. 자, 무슨 말이냐.
과제를 발표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이해력과 논리력이 있어 그것을 밖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상대방을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맞잖아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강의력이 있죠. 그죠? 왜냐면 저는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판서 강의해도 되고 칠판 강의해도 돼요. 근데 강의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PT 강의를 하겠죠. 그냥 쭉쭉쭉쭉 읽거나 졸리거나 귀에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1타 강사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과제 책임자가 적어도 1타 강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에서 설득력 있는 말투와 설득력 있는 화법과 설득력 있는 표정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순간의 인상과 순간의 판단으로. 그래서 과제 책임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표를 잘해야 돼요. 과제 책임자가 대부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기술 이해도도 뛰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 기술 이해도는 평가위원이 잘 모를 때 그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사업하라든지 사업 계획서상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집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응답을 상당히 잘할 수 있어요. 응대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추가를 하면 커리어가 좋아야 돼요. 이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로 넘어와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자격증이나 학력은 또 커리어나 레퍼런스는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저는 연구원 수가 더 중요하다 봅니다. 왜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냐면 이제 사업계획서 상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엄밀히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게 다 들어가진 않아요. 온라인 입력 SM테크 지원을 할 때 중기부 과제 같은 경우에 이게 다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대표하고 자 대표자하고 과제 책임자는 이게 들어가요. 온라인 입력 사항이 들어가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곧 어디랑 연결되는 거냐면 보시다시피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역량학.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를 감안해서 물론 이제 더 있지만은 요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연구원을 정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연구자는, 어, 총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100%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연구자가 있는데 연구자가 A라는 과제에도 참여할 수 있고 B라는 과제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과제를 여러 개 할 수 있으니까. 맞죠? 예, 그랬을 때 이 과제는 몇 퍼센트, 30%, 요 과제는 50%, 이렇게 해서 참여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율이 100%가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 100%가 넘어가는 안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30% 참여한다 그러면 이제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30%를 인건비로 계산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이 과제에 30%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이제 연봉의 30%를 계산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총 과제는 이제 여러 개를 참여하더라도 100%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과제에 몇 프로를 하게 돼 있는지 참여율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핵심적으로 참여율이라는 단어를 아시면 되겠고요. 근데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막 여러 개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관기업으로 참여하는 게 있고 뭐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게 있고 뭐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게 있겠죠. 그 얘기는 제가 다음번 강의에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연구 책임자. 아까 이제 과제 책임자는 총 과제 개수가 3개, 연구자는 5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법에서는 무한대로는 할 수 없고 삼책 오공이다. 그래서 연구 책임자는 3개, 자, 참여연구원은 5개의 과제까지만 할 수가 있다.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연구개발비가 나왔을 때 현금이 1억이다 그러면 인건비는 5천만 원만 써야 된다. 뭐 6천, 7천 원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건비는 받는 현금의 정부지원금 현금의 50%를 원칙으로 한다. 총현금이겠죠. 우리의 민간부담금까지 합쳐가지고. 자,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 보험 기간 부담금은 직접비 중에서 이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학생연구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학생연구자는
요번에 이제 바뀐 게, 어, 학사,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이 통합 학위 과정 중에서 학생 신분의 연구자여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료한 사람은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박사가 되고 나서 박사를 수료해서 그 수료한 사람을 학생 인건비를 올리면 안 됩니다. 학생 연구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연구자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박사를 수료했어요. 그랬을 때 인건비를 계상하고 연구원을 넣을 때 이제 학생 연구자와 일반 연구자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도 일반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를 나누는데 박사를 수료한 자는 뭐다? 지금 학위에 있는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인원은 수료한 자는 일반 인건비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 일반 연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 나왔네요. 박사 후 연구원은 인건비, 그냥 학생 인건비가 아니라 인건비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인건비가 있고 학생 인건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건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금액이 조금 올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130만 원, 석사는 220만 원 올랐고 박사는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억 원 이상의 과제가 생겨나면은 청년 인력 1명을 이제 신규로 의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 중소기업이 알아야 될 포인트는 우리가 청년을 2명, 3명 채용하겠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보기에는 좋은데 채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를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토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청년 인력을 많이 채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약간 이제 나중에 좀 불편한, 그러니까 연구비를 수정한다거나 환급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많이 쓰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책50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가 구분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청년 인력을 무리하게 사업 계획서 상에서 뽑는다라고 무리하게 물론 꿈은 달콤하지만 요즘에 사람이 뽑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토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좀 해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연구소 인력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위로 올라가시면은 자 보시다시피 연구개발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적어도 인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인원의 기준은,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금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과제 책임자는 누가 돼야 될 것인가? 적어도 발표를 잘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삼체고공 말씀드린 거고요. 그죠? 예. 다섯 번째로는, 학생 인건비와 이제 일반 인건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 청년 채용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물론 4억당 한 명씩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채용을 썼다가는 나중에 연구비 계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환급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2023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들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R&D 과제를 2023년도에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셨으면은 자, 지금이라도 연구원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로드맵을 밟아서 어떤 사업에 지원할 것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서 성공적인 R&D 사업 선정 전략을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인데 제가 오늘 아주 상당히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해드렸어요. 이게 이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쭉 보셔도 이런 내용들은 안 나와요. 예, 진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현장에서 다 경험해보고 선정해보고 어디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는가를 경험하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R&D 지원 계획이 있거나 그죠? 있는 기업들 또 궁금한 점이 있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저희 연구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고요. 또 R&D를 컨설팅 하거나 또 정책 자금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또 더 공부하고 싶고 자신의 역량을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저희 현장 강의도 있으니까 저희 법인 사관학교 현장 강의를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또 이 이상으로
제가 또 팔로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